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뉴올리언 세인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52대 33으로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 경기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크리스마스 날에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승리를 가져갔던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 NFC 남부지구 우승을 확정을 지었고 팬들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수 있었던 반면에 바이킹스는 패배를 하면서 플레이오프 탈락이라는 쓴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엘빈 카마라가 2020년에 좀 착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산타클로스에게 아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제 승리의 1등 공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한쪽은 초록색, 한쪽은 빨간색의 클리치를 신고 경기를 뛰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2번의 캐리로 155야드에 6개의 터치다운. 이날 이제 카마라가 직접 기록했던 점수, 그러니까 엑스트라 포인트를 제외한 6점씩만 쌓아 올려도 카마라가 바이킹스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이킹스가 33득점이고 네. 이제 카마라의 6득점을 6번의 터치다운으로 이제 곱해 보면 36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킹스가 아쉽게 필드골 하나 차이로 졌다. 뭐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날 이제 6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던 엘빈 카마라인데 이게 NFL이 공식 출범한 이후에는 이 6개의 러싱 터치다운이 최다입니다. 현지 자막에서도 나왔었는데 1929년 어니 네버스라는 분이 6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기는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때는 이제 정식 NFL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시대라고 봐야겠죠. 예. 어쨌든 이 옛날 옛적에 나왔던 기록이 거의 100년 만에 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넓혀서 토탈 터치다운으로 넓혀도 1950년 이후에 단 2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요. 1951년에 덥 존스, 그리고 65년에 게일 세이어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 리시빙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리턴 터치다운까지 포함해서 6개였고 엘빈 카마라 같은 경우에는 러싱으로만 6개를 기록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를 또 새삼 느끼게 되는데 만약에 이 4쿼터에 테이섬 힐이 터치다운을 안 하고 이것마저 엘빈 카마라가 했었으면 그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션 페이튼 감독의 냉정한 승부사 기질이 여기서 좀 발동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점수차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독들이 좀 기록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꼭 풋볼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때마저도 냉정하게 이제 계산을 해서 테이섬 힐에게 이제 공격을 맡겼던 페이튼 감독의 아주 독한 면모가 좀 보였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이날 카마라의 퍼포먼스가 더욱더 반가웠던 것이 지난주에 이 드루 브리스 선수가 복귀를 하긴 했지만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고 이날도 썩 좋은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웠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좀 팀을 캐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굉장히 좀 팀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빈 카마라는 이날 경기 활약을 바탕으로 사실상 리그 터치다운 기록 이제 리더를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날 세인츠 팀적으로는 단 한 번도 펀트를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터셉션을 이제 드루 브리스가 2개를 기록했는데 그 2번의 드라이브를 제외하고는 모든 드라이브에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인츠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이제 막강한 공격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복귀 후 2번째 경기를 치렀던 드루 브리스 얘기를 좀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날 73%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311야드를 던졌으니까 눈에 보이는 기록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록은 좋았는데 기록에 걸맞는 경기력이었냐? 그렇게는 좀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기록처럼 좋은 장면들도 있었습니다만 안 좋은 장면들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인터셉션도 2개나 있었고 그러니까 한 경기 안에서도 이 패스의 정확도가 좀 들쭉날쭉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빈 카마라가 6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사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레드존에서 드루 브리스의 패싱을 좀 믿을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테이섬 힐에게 공격을 맡기기도 네. 하고 또 엘빈 카마라에게 그냥 러싱을 맡기는 이런 작전들이 많이 나왔다고 봐야겠어요. 예. 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 경기를 승리를 가져가면서 뭐 지구 우승 확정도 확정이었지만 그 상대가 바이킹스였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인츠 팬들에게는
그 PI 반칙 사건으로 아. 인한 램스만큼이나 이 바이킹스가 또 미울 거예요. 예. 왜냐면은 2017 시즌에 미네애폴리스의 기적을 당했던 미라클 얻어맞았죠. 그 피해자가 세인츠였고 2019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도 커크 커즌스의 인생 경기가 나오면서 네. 예상치 못했던 업셋을 당했던 세인츠였거든요. 그런데 2020 시즌 크리스마스에 이제 바이킹스를 탈락시키면서 또 자신들이 지구 우승을 가져가는 아주 그런 달콤한 복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세인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걱정거리가 좀 있습니다. 일단 넘버원 리시버 마이클 토마스가 IR 명단에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17주 차에도 이제 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단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복귀를 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예. 과연 100%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시즌 중에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었던 권 알렉산더가 아킬레스 부상을 당하면서 네. 이제 정규리그뿐만 아니라 모든 플레이오프 일정도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심차게 영입했었던 알렉산더인데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게 굉장히 좀 뼈아프게 느껴지고 마이클 토마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올 시즌 많은 활약을 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 선수의 공백이 어쨌든 적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킹스 얘기로 넘어가 보면 1963년 이후에 최다 실점 경기를 하는 굴욕을 맛봤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 마이크 지머 감독이 원래 수비 전문 코치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의 코칭 커리어를 통틀어서 최악의 수비였다 이렇게 혹평을 할 정도로 바이킹스 수비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마이크 짐머 감독이 수비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선수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선수들이 플레이했던 것보다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선수들보다 내 자신에게 있다. 그게 내 일이고 나는 그걸 더 잘해야 된다. 라면서 이제 본인을 좀 질타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뭐 선수를 탓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신의 책임으로 이제 짊어지는 게 더 뭐 올바른 지도자의 상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사실 에릭 핸드릭스까지 빠졌기 때문에 프론트 세븐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이번 시즌에 뭐 15명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신인들을 드래프트하면서 주로 이제 수비에 많은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젊은 선수들이 자리를 잡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드래프트로 뽑은 선수들이 벌써 이제 주전급으로 도약한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내년, 후내년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바이킹스다. 사실 이제 커크 커즌스가 뭐 자신의 어떤 기대치보다 좋은 활약을 보일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자신의 기대치 정도는 분명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쿼터백 하나만 딱 갈아 끼면 이 팀은 당장 컨텐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날 커즌스가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하면서 나름 분전하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경기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델빈 쿡을 좀 적절히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델빈 쿡이 15번의 러싱 시도 73야드 1개 터치다운으로 좀 막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킹스가 좀 세인츠를 넘어서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킹스는 이 플레이오프 탈락에 멍해를 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이제 47대 7로 벅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지난주 후반전의 경기력을 이번 주 전반에 그대로 이어온 버커니어스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에 얼마나 대단했냐면 브레이디가 22번의 패스 성공에 무려 348야드 4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점수차가 아마 34대 0이었나요? 네. 그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브레이디가 딱 2쿼터까지만 하고 이제 퇴근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날 이제 전반에 기록했던 게 패서 레이팅을 충족시키는 기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톰 브레이디 선수의 개인 통산 3번째 퍼펙트 패서 레이팅이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게 지난 시즌에 이 제이미스 윈스턴 선수가 기록을 했었던 벅스의 한 시즌 최다 패싱 터치다운 신기록이 이날 톰 브레이디에 의해서 다시 써졌어요. 지난 시즌에 윈스턴이 33개의 터치다운 패스 그리고 30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는데
브레디가 이날 활약으로 34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11개의 인터셉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터치다운 개수 자체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인터셉션이 3분의 1로 줄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벅스에게는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었다고 봐야겠죠. 네. 결국 이제 탐 브레이디를 영입한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아직 탐 브레이디가 긴 패스를 던질 수 있고 그리고 어깨도 아직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탐 브레이디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은 언더니스 패스 그리고 스크린 패스 그 이후에 이제 러싱 공격 이런 식의 이제 짧은 패스를 통해서 풀어가는 스킴이거든요. 근데 자기와는 어딘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 시즌 내내 좀 기복이 있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그 스킴에 점점 더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저는 이 사람이 왜 고트로 불리는가 그거에 대한 좀 실마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디가 이날 20야드 이상을 날아가는 패스에 대해서 8번 시도에 6번이나 성공을 시키면서 이 뒷볼에 대한 불안감을 좀 불식시키기는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함정이 있다면 이날 라이언스의 좀 빈약한 수비를 상대했다는 점, 그 점은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칫 에리언스 감독이나 브레디가 이제 우리가 뒷볼에 대해서 드디어 마스터를 했구나라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플레이오프에서 너무 과도하게 뒷볼에 집착하다가는 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런 경고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버커니어스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펠컨스와의 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경기를 이기면 벅스가 5번 시드를 확정짓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5번 시드는 4번 시드랑 상대를 하게 되잖아요. 4번 시드가 누구냐? NFC 이스트의 챔피언이다. 그 NFC 이스트의 챔피언이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지구가 약하기 때문에 누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플레이오프 진출 팀과는 훨씬 더 비교가 되는 약한 팀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번 시드가 되는 순간 그린베이, 뉴올리언스, 시애틀 중에 한 팀을 만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5번 시드를 차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하실 수 있으실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 팀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버커니어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날 이제 1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NFL에서 두 번째로 길었던 플레이오프 가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 가장 길었던 가뭄은 아마 클리블랜드일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 가뭄은 해소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끝날 수도 있죠. 높은 확률로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라이언스 쪽을 좀 얘기를 해보죠. 이제 일단 감독 대행의 대행이 나왔죠. 로버트 프린스가 이제 헤드셋을 끼면서 이 플레이 코어를 했는데 뭘 하지도 못하고 저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스태포드가 선발 출전을 감행하기는 했는데 첫 번째 드라이브에서 바로 발목 부상을 입으면서 더 이상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체이스 데니얼이나 데이비드 블라우 같은 이제 백업 선수들이 나머지 경기를 치렀는데 뭐 지금 동기부여가 강한 벅스를 넘어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4쿼터가 되어서야 공격팀이 상대 진영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현 디트로이트의 주소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볼 때 뭐 반코트 접고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가둬놓고 두드려 팬다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3쿼터까지는 이제 자기 진영에서만 경기를 치를 수 있었고 이날 유일했던 7득점도 스페셜 팀에서 자말 에그뉴가 74야드짜리 펀트 리턴 터치다운을 만들어 준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격팀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지금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게 중요한 건 17주차 경기가 아니라 다음 시즌이잖아요. 결국 이제 새로운 감독과 단장이 선임이 돼야 되는데 이 감독과 단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베리 샌더스를 불러온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베리 샌더스가 이제 면접관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분이 뭐 얼마나 사람을 잘 보고 뭐 냉철한 분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베리 샌더스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이 라이언스 프랜차이즈에 애정이 깊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라이언스의 최적의 인물을 찾기 위해 좀 최선을 다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새 판을 짜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매튜 스태포드 선수의 이제 다음 시즌 데드머니가 2,500만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트레이드를 하기에는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드래프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픽이 높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기준으로 8번이니까 뭐 로렌스나 필즈 뭐 이런 선수들과는 또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드래프트를 새로 해서 키우는 것도 쉽진 않고 그렇다고 스태포드를 무작정 보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디애틀레틱에도 이런 이 트레이드 관련해서 기사가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줄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갖고 와봤는데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됐다. 이런 문장으로 끝나더라고요. 이게 현 시점의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를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으키긴 쉽지 않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49너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대 12 라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키틀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저는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키틀이 8주차 이후에 무려 8주 만에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저도 좀 궁금하게 봤었는데 정확하게 50%의 공격 스냅에만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참여도가 많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4번의 캐치 92야드를 이제 찍으면서 뭐 바로 이제 실전 감각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문제를 다 불식을 시켰습니다. 네. 왜 현 시점 탑2 타이트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프 윌슨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데뷔 이후에 이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04 스크리미지 야드에 1개의 리시빙 터치다운을 잡아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모스터트나 뭐 테빈 콜먼 이런 선수들의 공백을 이제 완전히 메워줬고 풀백 카일 유스책도 많은 야드는 아니었지만 2개의 터치다운을 잡아줬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쿼터백으로 나섰던 CJ 베사드 선수 같은 경우도 많은 패스와 야드는 아니었지만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시키면서 또 팀 승리에 공헌을 했고요. 그래서 나이너스는 뭐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상이 없었다면 얼마나 이 팀이 높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카일 셰넌 감독이 내년 시즌에 대한 이제 구상을 좀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주전 쿼터백이 지미 가로폴로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건강하다면이라는 이제 괄호가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아직 뭐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로폴로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해서 얼마나 정상 컨디션으로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이너스의 의사결정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2017 시즌에 트레이드로 건너왔잖아요. 페이트리어츠에서 건너온 이후에 그 시즌은 뭐 건강하게 뛰었고 그 다음 시즌 그리고 올 시즌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나서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한 시즌을 풀 시즌으로 치른 건 슈퍼볼 진출했던 지난 시즌이 유일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좀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나이너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부상자들이 좀 적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격을 당했던 애리조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날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가 나름 분전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경기 막판에 마지막 플레이에서 이제 경미한 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벤치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경기 출전이 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좀 걱정이 되고 물론 이날 경기에서 75야드를 발로 뛰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패스 정확도나 디시전 메이킹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벤치에 앉아있는 카일러 머리 선수의 얼굴을 잡아줬었는데 뭐 부상도 부상인데 몸이 불편한 것보다 경기가 져서 너무 화가 나고 어딘가 답답한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보는데 좀 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기 종료 5분여를 남기고 상대 레드존에 있던 크리스찬 커크에게 패스를 던졌는데 이게 인터셉션이 된 것이 가장 좀 결정적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카일러 머리 선수가 다음 주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이제 출장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아무쪼록 좀 건강하게 돌아와서 플레이오프까지 팀을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17주 차에 예정된 경기들 중에 이 램스와 카디널스의 경기가
가장 좀 많은 것이 걸려 있는 경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저도 했고 예. 이제 아마 팬분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경기가 썬데이 나잇 풋볼로 배정되지 않고 워싱턴과 이글스의 경기가 편성이 됐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현지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나름의 이유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램스와 카디널스의 경기가 썬데이 나잇 풋볼로 밀리게 되면 베어스의 경기는 뭐 3시에 하든 6시에 하든 어쨌든 먼저 경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베어스가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 램스는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게 되기 때문에 경기를 앞두고 주전 선수들을 대거 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가 좀 김이 새고 이제 맥빠지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앞선 경기들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좀 100%의 의지를 가지고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매치업 중에 좀 고르다 보니까 워싱턴 경기가 좀 선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FC 그리고 NFC 양대 컨퍼런스를 통틀어 봐도 그런 경기가 딱 그 경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글스가 탈락을 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NBC도 어쩔 수 없이 이 워싱턴과 이글스의 경기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애리조나 카디널스 같은 경우는 램스와의 경기만 이기면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아마 좀 총력전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49너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마이애미 돌핀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기 이제 26대25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를 라이브로 본 내 인생의 레전드다. 이렇게 좀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경기들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이제 승패가 갈렸던 경기가 바로 이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 경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에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사실 3쿼터까지 이 투아의 경기력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이 다시 한번 이 라이언 피츠패트릭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는 사실 저희가 실패를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뭐 결과적으로 돌핀스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뭐 어떤 다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피츠 매직이 니 값을 했다. 매직다운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평을 하고 싶습니다. 플로레스 감독은 인터뷰에서 야구에 좀 비유를 하면서 네. 이제 9회에 구원 투수를 우리가 올린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투아를 구원해서 나온 이제 피츠패트릭이 뭐 세이브를 거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결국 마지막 드라이브를 좀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이 마지막 이 역전 과정이 굉장히 좀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10분은 사실 저희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마지막 장면이 왜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피츠매직 선수가 상대 수비에게 마스크를 잡혀요. 마스크를 잡혀서 마스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노루 패스를 던지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히게 캐치가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15야드 페널티가 추가가 되잖아요. 단숨에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필드골 딱 차고 끝. 역전. 기가 막힌 역전승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스가 좀 불필요한 반칙을 했다고 봐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패스가 성공을 한 것도 뭐 레이더스에게는 뼈 아팠지만 마이애미가 필드골을 성공시키기는 좀 어려운 거리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든 키 선수가 이제 좀 결정적인 페널티를 범하고 말았고 또 레이더스 수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이게 시간이 19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츠매직이 당연히 사이드라인 쪽으로 패스를 할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죠. 네. 그런데 세이프티들이 너무 중앙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이드라인으로 던져지는 패스를 가서 커버하는 게 좀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니냐. 또 그런 이제 문제 제기는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돌핀스가 역전승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날 물론 이제 피츠매직이 교체로 나와서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이게 뭐 승리했으면 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꼭 투아를 선발로 내야 되나? 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투아를 냈다가 피츠매직으로 바꿀 거면 차라리 그냥 피츠패트릭으로 아예 처음부터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경기 후에 플로레스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17주 차이도
여전히 투아를 선발로 내겠다고 일단 공언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경험치를 열심히 투아가 먹고 있는데 어디까지 성장을 해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돌핀스가 이 경기 승리로 가져가면서 시즌 10승째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AFC 컨퍼런스 이 플레이오프 픽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돌핀스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올라가려면 마지막 경기에서 빌스를 꺾어야 돼요. 만약에 진다 그러면 이제 다른 팀들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피츠패트릭이 이 16년 동안 프로 생활을 하면서 아직 플레이오프에서 뛰어본 경험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신인 데뷔 시즌에 투아가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는 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겠지만 네. 피츠패트릭도 좀 그 경기에 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이제 개인적인 바람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핀스는 사실 앞으로도 미래가 더 밝은 게 지금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루키 선수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휴스턴 텍산스가 계속해서 패배를 거듭하면서 픽이 더 올라갔습니다. 물론 17주차를 치러봐야 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돌핀스가 휴스턴의 전체 3번 픽을 받아올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로렌스와 필즈가 1, 2번에서 뽑힌다면 쿼터백을 제외한 모든 포지션 중에 돌핀스가 가지고 싶은 선수를 뽑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나왔던 오펜시브 태클 중에서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 시웰이나 뭐 아니면 이제 리시버 뭐 자말 체이스 뭐 이런 선수들을 돌핀스가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돌핀스가 어쨌든 지금 라레미 턴실 선수를 보내고 나서 태클을 또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시웰 선수를 3번 픽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이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팀에게 굉장한 이득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더스는 이날 경기를 패배함으로써 이제 플레이오프 레이스에서 완전히 탈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장면이 있었지만 데니얼 칼슨이 엑스트라 포인트를 하나 놓친 것도 또 결정적이었다고 봐야겠어요. 그게 결정적인 스노우볼이었죠. 그리고 25대 23으로 이제 앞서 나가는 필드골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대 진영 1야드 앞에서 터치다운을 시도하는 대신에 닐다운으로 이제 시간을 태우고 킥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루덴 감독은 이날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전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거는 정말 진짜 피치 매직에게 당한 거니까 뭐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이날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이제 그루덴 감독의 3년 차가 거의 끝물까지 왔잖아요. 이제 내년이면 4년 차가 되는데 10년 계약을 받고 와서 거의 이제 3분의 1 지점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3년 동안의 성적에 대해서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사를 해왔어요. 3년 동안의 성적이 첫 시즌 4승 12패, 그리고 작년 7승 9패, 그리고 현재까지 7승 8패를 이번 시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합계가 18승 29패.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잭 델리오 감독이 있었을 때랑 성적만 놓고 보면 무슨 차이가 크게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냥 유명한 네임드 감독이다. 네. 이거 말고는 사실 성적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존 그루덴 감독이 워낙 이제 이 마크 데이비스 구단주에게 탄탄한 신임을 얻고 있으니까 잘리진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팀 내 입지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지난 시즌과 비슷한 흐름으로 탈락했다. 이게 예. 조금 더 아쉬워요. 그러니까 시즌 중반까지는 좀 나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부에 급격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레이더스는 이번 시즌마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질 못하면서 최근 18시즌 동안 단 한 번밖에 플레이오프에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앞서 얘기했던 뭐 템파베이나 클리블랜드처럼 뭐 그 플레이오프 가뭄이 아주 길지는 않지만 레이더스도 그에 못지않은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핀스와 레이더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